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김정은 그리고 신장내과 조세민입니다. 네, 비욘디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조세민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실제로 교수님들끼리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신장내과 그리고 비뇨의학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건데도 또 병원에서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네, 강의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콩팥 무록입니다. 네. 순 한글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콩팥 무록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진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로는 이제 신장 낭종 또는 신낭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이제 콩팥 무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떤 내용을 또 알려드릴지 오늘 강의를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궁금점들을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님하고 그리고 비뇨기과 김정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신낭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낭종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세민 교수님이 먼저 강의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신낭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이제 신낭종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적으로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낭종이란에 대해서 조세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무록은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낭종과 같은 의미이고 말 그대로 콩팥에 생긴 무록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엔 특히 이제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초음파나 CT에서 이러한 이제 까만 무록이 발견돼서 저희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콩팥 무록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혈관이 들어와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구조인데 이 노폐물 걸러준 게 우리가 잘 아는 소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세뇨관 튜블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이 그림을 조금 이제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꼬불꼬불 있는데 이런 거를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이제 길게 잘라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관 구조인데 이러한 세포들이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나와서 하나의 공간을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이제 수분이나 뭐 전해질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낭종이라는 거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낭종이 다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굵직굵직하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뒤에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 단순 신낭종, 영어로는 심플 리널 시스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전되는 유전성 신낭종이고 대표적인 것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후천성 낭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라 이 세 번째에 대해서만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를 우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기 신부전이 되면 환자분들의 콩팥이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수축된 콩팥에 후천적으로 이제 낭종이 생기는 거를 후천성 낭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 낭종은 신세포암, 즉 악성 종양, 암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제 투석 치료를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그 기간과 비례해서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를 오래 받으셨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신장학 그 영문 교과서에 실린 표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콩팥에 생기는 이제 낭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신낭종,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유전성 신낭종, 그다음에 이제 투석 환자분들한테 생기는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단순 신낭종은 굉장히 심플한 거기 때문에 뭐 악성 종양이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40대 이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전성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에 따라서 동반되는 임상 양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 시기가 비교적 좀 젊은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석 치료를 요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한테 생기고 악성 종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신낭종에 대해서 김정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 신낭종, 뭐 말이 단순합니다, 그죠? 콩팥에 생긴 물혹인데 단순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콩팥에 생기는 물혹, 단순 신낭종은 어떤 질환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짚어보자면은 첫째로는 이제 신장에 생기는 물혹, 낭종 중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연령대로 따지면은 30대에서도 발견이 되고 40대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낭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낭종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혹이다 보니 혹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풍선 안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는 이제 구에 가까운 형태 또는 이제 타원형의 모양을 띠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안에 있는 액체를 뽑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스트로브 컬러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한국말로는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제 지푸라기 색깔 가을에 베고 나면 이제 나오는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런 색깔과 굉장히 유사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성비에서는 이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혹이 앞에 조세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대로 이제 물혹이 하나 생기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에서는 조금 쉽게 내 몸에 물혹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무증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뭐 국가에서 해드리는 검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검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복부 초음파에서 뭐 간이 있고 뒤쪽에 이제 옆구리 쪽에 양쪽에 이제 신장이 있는데 그 신장에서 우연히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이제 또 CT를 촬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연히 이제 신장에 생기는 낭종,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증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이런 단순 신낭종의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다 그냥 뭐 신낭종, 물혹이다 괜찮다 하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신낭종에서 치료를 할지 말지 그다음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이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낭종의 형태 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보스니악이라는 분이 분류를 한 거죠. 분류를 했는데 총 이제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 2 그리고 이제 2F 이제 3, 4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우선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검사 치료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는 굳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악성도는 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1에 해당을 하는데요. 신장이 요렇게 예쁘게 있고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소변이 각자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쪽에서 이제 소변이 다 생성이 돼가지고 깔때기처럼 하나의 신우에 모였다가 이제 소변이 이렇게 요관을 타고 우리 아랫배 방광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장에 무록, 신낭종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낭종의 형태가 비교적 둥글고 그다음에 낭종 안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이 맑은 액체로만 차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무록은 무록인데 무록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격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비눗방울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눗방울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막이 생기잖아요. 두 방울 사이에 그것처럼 무록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격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격벽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칼슘 성분이 침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에 해당을 하고요. 악성도 상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냐 했을 때 이제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같은 2 중에서도 이제 2F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CT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6개월 또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악성도 때문이죠. 악성도가 단순한 2에 비해서는 좀 높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격벽이 그림에서도 이제 여러 갈래가 있다든지 약간 요 벽이 좀 두꺼워져 있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초음파나 CT에서 클래시피케이션 2F를 부여를 하고 그런 경우 이제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은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3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보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약 50% 정도 그리고 4로 분류가 되면은 85% 또는 90% 이상에서 같이 이제 신장에 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3단계, 4단계에 해당을 하면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확실히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하다 또는 좀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고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순 신낭종에서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이분이시죠. 그 몰튼 보스니악이라는 분 29년생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신 분인데 이분이 주로 이제 뉴욕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이분이 최초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류를 한 것은 1986년도입니다. 한 4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분류를 해서 논문을 보고를 한 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 논문이 되겠고요. 요 논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초록만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붙여드린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초음파와 CT 86년도 이때쯤이 이제 초음파는 뭐 보편화되어 있다 쳐도 CT가 이제 막 개발이 되면서 CT를 통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록의 존재가 좀 생각보다 많다.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CT 기반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6년에 분류가 되고 그게 이제 그때 거를 그럼 40년 전 걸 지금 계속 그대로 갖다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97년도 그리고 2003년, 2008년, 2019년에 걸쳐서
이 신낭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업데이트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이건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비뇨의학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2F, 3, 4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분이 2003년도에 이제 제자죠. 게리 이스라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뉴욕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일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속 콜라보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해도 그렇게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 약간씩 특히 뭐 칼시피케이션, 석회 침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주 옛날 거를 그냥 쓰는 건 아니지만 40년이란 역사 동안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신낭종을 치료하고 분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대한영상의학회지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19년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신장입니다. 신장에 이제 물혹이 있는 건데요. 그 내부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균일한 약간 어두운 회색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클래스 1에 해당을 하고요. B 그림 보시면은 물혹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 안에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좀 더 밝게 빛나는 칸막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2를 주게 되고요. C 그림 보시면은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 중에서도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같은 밝은 회색이지만 여기는 좀 더 밝아 보이고 좀 더 복잡해 보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2F를 부여를 하고 이런 건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림 D, 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석회 침착도 있고 조형제도 약간 조형이 증강되는 양상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밝게 빛나는 무언가 여기 아마 암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 3, 4를 부여를 하면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단순 신낭종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언제 하느냐,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치료를 권장을 하느냐 했을 때 비교적 신낭종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 다음에 뭐 소변이 잘 못 내려온다든지 결석이 생긴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세균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치료 방법은 바늘로 이제 피부 쪽에서 바늘을 찔러서 그 낭종의 고인액을 빼내고 거기를 경화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새 뭐 가장 핫한 분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영어로 물어봤고 그걸 이제 한글로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해봤는데 보시면은 챗GPT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 낭종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이 있다는 거죠. 피가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그 크기가 많이 커지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라라고 챗GPT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인 것을 제가 그 GPT한테 물어보면은 꼭 이런 코멘트를 답니다. 크기, 위치, 뭐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다음에 외과 의사의 전문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세요. 이게 꼭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 그래서 제가 수술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4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챗GPT도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술을 선택할 때 꼭 필요한 검사는 CT 촬영이 되겠죠. CT를 촬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흡인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물혹이 있으면은 물혹이 있는 부분을 긴 바늘로 피부 쪽에서 찔러서 거기서 액체를 흡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선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물을 뺐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두면 다시 물이 찰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껍질에 해당하는 풍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딱하게 굳히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경화요법이 되겠죠. 그래서 경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경화요법을 하는데 대개는 뭐 당일 하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이제 알코올이었죠, 알코올.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알코올이 국내 수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흡입 및 경화요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권장을 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제 복강경 중에서도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다 붙여봤고요. 복강경 수술을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하자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초음파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CT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CT는 꼭 필요하나요? 네.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T는 꼭 촬영을 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들 하시는데 전신마취가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수술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합병증 어떤 게 있냐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입원 기간도 궁금해 하시고 수술 후에 회복은 얼마나 걸리냐,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합병증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수술 부위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출혈 등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설명하는 과정에 꼭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원 기간은 대개는 뭐 짧게는 2박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잡으면 되겠는데 대개는 뭐 3일, 4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신 컨디션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하고 보통 이제 수술한 부위에 실밥이라고 하죠. 피부를 봉합살을 제거하는 거 정도. 그래서 대략 일주일 정도면 뭐 회복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퇴원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환자분 사례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우측 신장입니다. 그죠? 간 밑에부터 있는 우측 신장에 이렇게 낭종이 있었고요. 낭종이 색깔이 조금 나빠가지고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F를 받은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원하셨고 지금 CT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주변으로도 또 조금 모양이 이상한 그런 낭종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제거하고자 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매끈하게 수술 부위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 정도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9cm 이상 되는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에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측 옆구리 쪽에 뻐근한 통증, 그 다음에 소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해드렸고 수술한 이후에 보시면은 기존의 물혹이 싹 없어지고 그 자리도 잘 아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장이 물혹이 있던 자리를 이제 대체해서 장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치료법은 이제 신장 절제나 이제 뭐 신동맥 색전술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순 신낭종에서는 굉장히 드물고요. 신낭종이 터져서 무슨 응급 상황이 됐다. 안에서 피가 많이 난다. 또는 막 너무 아프다. 응급실로 환자분이 실려왔다. 할 때는 그런 이제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신절제나 이제 색전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조세민 교수님께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라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라고 해서 이거를 줄여서 ADPKD라고 합니다. 아마 이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우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하신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되는 병이라는 뜻인데 내가 만약에 이 ADPKD를 갖고 있다면 내 다음 세대에 이게 유전될 확률이 50%, 그렇지 않을 확률이 50%라는 의미이고 그치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갑자기 뭐 새롭게 생길 수도 있는 거라 이전 세대에 없다가 내 세대에 처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유전 질환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 유병률이 맞느냐? 사실 보고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많게는 400명 중에 1명이라는 보고도 있고 적게는 1000명 중에 1명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신장 낭종 중에 유전 질환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ADPKD가 가장 흔합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양쪽 콩팥에 이 진 회색이 여러 가지 무록인데 모록의 크기도 다양하고 그 개수도 굉장히 많은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상 콩팥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ADPKD 콩팥이 이렇게 커지고 이제 이렇게 무록이 여러 가지가 정말 크기도 다양하고 개수도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콩팥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간, 뇌혈관, 심장, 대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병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신장학회 자료인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부전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를 따져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사실 공통적인 거고요. 1번은 당뇨가 1위고 두 번째는 고혈압. 그러니까 이 말은 당뇨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뜻. 그 다음은 고혈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콩팥 자체의 어떤 면역 질환인 사고체 신염이 되겠고 네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낭성 신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ADPKD고요. 그래서 투석 치료를 요하는 말기 신부전으로 되는 원인의 4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임상적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겠습니다. ADPKD에 어떤 증상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콩팥 무록의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콩팥이 모두 비대해지다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배도 벙벙해지는 이제 복부 팽만, 주관적인 불편감이 있고 그것이 이제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무록 안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도 나고 옆구리도 안 아프다가 너무 아프게 되고 소변도 빨갛게 나오는 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뭐 다른 데도 침범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DPKD 환자의 약 한 80%에서는 간에도 무록이 있습니다. 이 CT 사진 여기가 이렇게 간인데 이 진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콩팥에 있는 무록과 마찬가지로 간에 있는 무록입니다. 간에 있는 무록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게 되고 콩팥의 무록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도 날 수 있고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의 침범이 이렇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어쨌든 콩팥과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막 간 이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뇌동맥류인데요. 이거는 ADPKD 환자의 약 한 8%에서 동반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혈관 부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뇌동맥류입니다. 그래서 8%라고 하면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뇌동맥류는 사실 터지면 뇌출혈이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ADPKD가 있는 환자분들은 뇌혈관 CT나 MRI를 통해 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모두한테 검사를 하느냐 아직 그렇게 권고는 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에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환자 본인께서 두통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압차가 막 많은 그런 직업, 항공기 조종사 같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꼭 뇌혈관 CT, MRI를 통해서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뇌혈관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께 의뢰를 드려서 뭐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특수한 심장 판막 질환이나 대장 개실도 동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ADPKD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나의 이제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은 없는지, 염증 수치는 높지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전형적인 양쪽 콩팥의 그런 무록과 또 간에 무록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복부 CT나 MRI가 필수적입니다.
그 유전 검사라고,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유전자 검사 자체는 진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거는 아닙니다. 언제 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이제 다낭신으로 콩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말기 신부전이 됐고 신장 이식을 받고 싶은데 가족 내에 저한테 이제 신장을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서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이제 뭐 그 외에도 환자분께서 희망을 하시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혈관 CT MRI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혹시 제 다낭신 환자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초회 검사에서는 사실 다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터지면 뇌출혈이고 이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검사 비용이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저렴하지는 않으나 한 번 검사를 해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는 거고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초회 검사에서 시행을 하십사 권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다른 이제 뭐 암도 그렇고 다른 병도 그렇고 사실 이 질병의 기수를 많이 나누고 앞서 이제 신낭종도 어떤 어려운 말이지만 보스니악 분류라는 게 있었는데요. 다낭신도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분류법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얘 이름이 이제 메이오인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큰 병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고요. 나이에 따라서 내 키를 보정한 콩팥의 부피가 얼마인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는 1, 2, 3, 4였죠. 여기서는 A, B, C, D, E 단계가 되고 A, B, C, D, E로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 콩팥의 부피가 클수록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고요. 인터넷에서도 사실 환우분들께서도 쉽게 들어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 자체를 직접 아시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 예시는 이 환자의 복부, 이분은 이제 MRI인데요. 이 커다란 덩어리가 콩팥입니다. 이거를 다양한 각도, 다양한 이제 방향에서 이 길이를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좀 그림이 작은데 환자의 나이와 환자의 나이와 환자의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키를 보정한 콩팥의 부피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몇 단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딱 봐도 콩팥이 너무 커서 봤더니 제일 끝 2단계로 나왔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안 되는가? 이건 사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생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해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지연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싱겁게 먹는 저염식이 중요하겠고 적절한 운동을 포함한 그런 어떤 상식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 먹는 약이 있는데요. 그거는 ADPKD 중에 이제 일부 선별한 그룹에서 이 약제를 쓰면 이 신기능의 저하를 좀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말기 신부전까지 이르게 된다면 결국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 먹는 약 톨밥탄이라는 게 뭐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께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저희 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2015년도에 사용 허가가 떨어졌고 19년도부터 보험급여가 되면서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투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분명이 톨밥탄이라는 약이고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만성 콩팥병 2, 3, 4단계에만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피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을 바탕으로 나눈 거고 사구체 여과율이 16에서 90 사이인 분들만 해당이 가능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ADPKD인 경우 이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이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서 C, D,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약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위해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고 교육받은 신장내과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톨밥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뭐 파란색 줄이 톨밥탄을 투약한 사람들이고 빨간색 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콩팥의 부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투약을 안 한 군보다 톨밥탄을 투약한 사람들한테 천천히 증가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콩팥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떨어지느냐인데 투약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투약을 한 파란색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약이고요. 근데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딱 알아들으실 텐데 약의 원리 자체가 좀 이뇨작용을 유발을 하는 거라 드시면 소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도 안 그러다가 이제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두세 번씩도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소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갈증도 엄청 많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이제 내가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만의 그런 균형을 찾아서 약에 적응을 해서 많이 드시면서 치료 효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피 검사에서는 간 수치 이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산 농도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톨밥탄은 첫 투약을 하게 되면 1년 반, 18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계속 의사 얼굴을 보면서 피 검사를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뭐 약물의 농도는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지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 다낭신 환우분들한테 사실 되게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환우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산정특례 대상 희귀 질환으로 이 다낭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만성 콩팥병 2단계 이상이고 매우 분류해서 CD 2단계. 결국 이건 이제 앞에 톨밥탄 투약 기준하고 사실 동일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필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본인 부담이 10%로 이제 많이 경감이 돼서 우리 환우분들이 이제 어떤 병원에 오시는 접근성도 조금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비뇨학과 교수님도 계신데 ADPKD 환자를 볼 때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림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양쪽 콩팥이 진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쪽 콩팥만 했을 때 막 4, 5kg까지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복부 팽만도 사실 너무 불편하고 통증도 사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할 수 있고 이 배 안에는 소장 대장도 있기 때문에 이 콩팥들이 그런 걸 눌러버리면 소화불량이 만성화가 되면서 그게 영양실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무록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출혈될 수 있는데 그 이제 항생제나 그런 내과적 치료로도 반응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떼내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저희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양쪽을 다 떼낼지 한쪽만 떼낼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콩팥의 기본적인 이제 그런 기능을 고려했을 때 양쪽을 다 떼내면 이제 좀 저혈압으로 환자가 좀 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한쪽만 떼내는 걸 선호하고요. 근데 사실 요거를 떼낼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다낭신 환자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신장 이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할 때는 새로운 콩팥을 보통은 오른쪽 골반 쪽에 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낭신을 떼낼 때는 오른쪽 콩팥을 떼내서 추후 이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좀 해보자라는 컨셉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하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왼쪽이 계속 불편하고 왼쪽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에 감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왼쪽 콩팥을 떼내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의 시기도 내가 신장 이식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식을 하면서 같이 떼낼 수 있고요. 이식이 조금 요원하다 그러면 이제 미리 수술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 케이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이고 다낭신으로 조금 비교적 이른 시기에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환자분 수술 전 CT인데 정면에서 바라본 CT거든요. 양쪽 콩팥이 이렇게 크고 이제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도 다 이게 콩팥이고 여기 이제 그 장의 가스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너무 좀 눌려 있어서요.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셨고 검진 차원의 대장 내시경도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타병원에서부터 1측 콩팥 절제술을 이제 권고받으신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한쪽을 떼내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 환자분은 왼쪽을 떼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왼쪽 콩팥이 크기가 조금 더 컸고 그쪽으로 불편감을 많이
출혈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왼쪽 콩팥을 떼는 게 어떤지 김정훈 교수님께 의뢰를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바로 수술을 해드렸죠. 네, 소화가 안 되는 게 가장 컸습니다. 배가 굉장히 불러 있었고 그다음에 딱딱하게 만져질 정도여가지고 복강경 수술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하게 됐고요. 우측에서 보시면 이제 1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좌측 신장을 뗐고요. 뗀 후에 CT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 아직 CT 촬영을 안 하신 분이라서 수술 전후 비교를 해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좌측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장에 가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반 쪽에만 살짝 보이고, 그러니까 양쪽 신장이 꽉 차가지고 장이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으로만 몰려 있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였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지금 화면에서 화면의 우측 그림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검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는 게 이제 저게 장입니다. 이제 좌측 신장이 없어지니까 장이 좌측으로 몰리면서 그나마 이제 소화도 되고 식사도 잘 하시고 살도 많이 찌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초과를 했는데요. 그 조세민 교수님께서 다낭신 클리닉을 우리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해드리고 또 계속 환자분들은 이제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님께서 진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낭종은 신구 새로운 거냐 옛날 거냐 할 때 그 신인가요?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앞에 붙은 신은 새롭다는 뜻의 신이 아니고 신장, 콩팥 우리 몸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그 신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교수님. 네, 콩팥에도 물혹이 생기는군요. 혹시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네, 강의에서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우려하는 점이 이제 암으로 진행을 하냐 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셔야죠. 네. 콩팥 물혹이 이제 식습관과도 연관이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단순 신낭종에 발생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다낭신 같은 그런 일종의 콩팥 질환, 물혹 질환으로 인해 신기능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콩팥의 관리를 위해서 저염식이나 이런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물혹을 비뇨기과에서도 보나요? 처음 알았네요. 콩팥도 비뇨기과인가요? 네. 저희 비뇨기과가 이제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도 뭐 이거 뭐 관련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뇨의학과에서는 남성 성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그리고 부신, 요관, 방광 이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계통 전체와 남성 생식기 등을 진료하는 진료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잘 봐주시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60대 남자 환자분이고 고혈압 있고 증상은 없는데 이제 CT에서 보스니악 2 잘 아시네요. 크기는 한 5cm 정도. 수술이 필요할지 문의를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스니악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5cm 정도면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보스니악 2를 받으셨지만은 그 중격이라든지 형태를 조금 CT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들의 이제 전문 영역에 따라서는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내과 오셔도 되고 비뇨기과 오셔도 됩니다. 네, 콩팥 물혹은 복부 초음파로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초음파는 이제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석회화나 그런 사실 보순이와 분류 같은 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CT가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 수술이 합병증 발생률이 더 낮나요? 네. 로봇 수술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로봇 수술을 받으신 분도 제 주변에도 계시고 많이들 수술을 받고 계신데 합병증 측면이나 환자의 회복이나 이런 쪽에서 로봇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을 직접 비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로봇 수술 쪽이 아무래도 환자 회복 그리고 뭐 수술에서의 뭐 난이도, 어려운 수술 이런 것들에서는 로봇이 단순 복강경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선생님 콩팥 물혹을 한번 겪은 적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기흉처럼 피곤하거나 그럴 때 더 생길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콩팥 물혹도 생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생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 또 생기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든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든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은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곤하면 더 잘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네, 네, 생기는 원리에서도 피곤하다고 해서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희 비뇨기학과 수술과 관련해서 네, 질문을 많이 많네요. 주시고 계시는데 절제술 하면 마취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럼요. 마취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도 1cm 정도는 절개를 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고는 좀 어렵고요. 대개는 이제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할까요? 네. 허영경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양쪽에 9cm에서 10cm 그리고 낭종이 있는데 아프진 않고 자주 화장실을 가는 편입니다. 병원에서 아프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수술 안 하면 위험하진 않을까요? 낭종이 1cm, 2cm는 괜찮아요. 근데 9cm, 10cm짜리 낭종이 있다 하면은 병원 오셔서 전문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은 이 낭종으로 의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의가 또 환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답을 듣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낭종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고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 혈뇨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괜찮다고 했다면은 뭐 그냥 일상생활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저희가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단순 신낭종에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조세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ADPKD죠.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다낭신 클리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낭신 클리닉 사실 이름이 거창한데요. 이제 다낭신이라는 이제 병이 좀 올해 이제 산정진에 적용된 것만 봐도 좀 사회적 관심 많이 받고 사실 유전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좀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충도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초회 검사들, 피검사, 소변검사, 뭐 CT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ADPK, 그러니까 다낭신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치료제 적응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러한 검사를 스크리닝 같은 걸 적절하게 해서 필요하면 다른 과 교수님들과 협의 진료를 하고 또 이제 비뇨기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했으니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